46번 독점 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 P는 500-EQ이고 한계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 진보로 인해 한계 비용이 하락하여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 진보 이후에도 한계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 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독점 시장의 이윤 극대화를 가지고 푸는 문제니까 독점 시장의 이윤 극대화 1개 조건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수요 함수가 직선의 수요 함수니까 독점 시장의 한계 수입 곡선은 이 수요 함수의 기울기가 2배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은 500-4Q가 되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은 처음에 100으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한계 비용을 100으로 쓰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에서 처음에 균형 생산량은 100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로 인해서 한계 비용이 하락을 해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고 했으니까 변화한 생산량은 100에다가 20을 더한 120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한계 비용이 하락을 했지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계 수입도 역시 동일하게 500-4Q인데 Q가 12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20을 Q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한계 수입은 20이 됩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조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결국 변화한 한계 비용도 20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한계 비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하락폭을 묻고 있죠. 그래서 바뀐 한계 비용에서 기존의 한계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80만큼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함수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배인 한계 수익 곡선이 그려져 있어서 최초에 한계 비용이 100으로 일정할 때 생산량 100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이 기술 진보로 인해 하락을 해서 그것이 한계 수익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생산량이 120이 되고 그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변화한 한계 비용은 20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으로 한계 비용이 80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 비용은 C로 일정합니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두 개의 기업이 생산량 경쟁을 하는 꾸르노 복점 모형입니다. 특이한 점은 기업 B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A는 이윤 극대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업 A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기업 A의 반응 곡선, 즉 내쉬 전략을 나타내는 반응 곡선을 구해보면 기업 A의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죠. 총 수입은 가격 P에 기업 A의 생산량 그리고 평균 비용이 C라고 했으니까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기업 A의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A의 생산량 QA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가격 P에 문제에서 주어진 시장 수요 곡선을 대입을 해서 이윤 극대화의 식을 생산량의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기업 A의 이윤 극대화니까 A의 생산량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Q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의 내쉬 전략을 나타내는 반응 곡선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 기업 B인데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기업 B는 재화 가격을 평균 비용 C가 될 때까지 낮춰서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P는 평균 비용 AC와 같다는 것이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가격 P에 시장 수요 곡선을 대입을 해서 생산량의 함수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기업 B의 반응 곡선은 이것을 QB로 정리를 하면 α-C-QA가 됩니다.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구하는 것처럼 기업 B의 이윤 극대화식을 한번 세워보면 생산량만 QA에서 QB로 바뀐 모습이죠. 여기서 QB로 묶어주면 P-C 곱하기 QB가 되는데 이 C가 평균 비용이고 P가 가격이죠. 결국 기업 B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조건, 가격 P와 평균 비용을 같게 한다는 조건은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기업 B의 이윤을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기업 A의 반응 곡선과 기업 B의 반응 곡선 식을 연립을 해서 기업 A와 기업 B의 균형에서의 생산량을 구해보면 이 QA의 반응 곡선에 있는 QB 자리에 QB의 반응 곡선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α-C가 각각 소거가 되고 그러면 우변은 2분의 1 QA가 되고 좌변은 QA가 됩니다. 따라서 QA는 0이 되고요. 이것을 기업 B의 반응 곡선에 대입을 하면 기업 B의 균형 생산량은 α-C가 됩니다. 보기에서 균형에서의 기업의 이윤들도 묻고 있으니까 기업 B의 이윤은 아까 여기서 제로였죠. 기업 A의 생산량은 제로니까 기업 A의 이윤식에 QA 자리에 제로를 대입하면 여기서 0이 되죠. 그래서 기업 A의 이윤과 기업 B의 이윤이 모두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르노 복점 모형의 내시 균형은 기업 A는 0의 생산량, 기업 B는 α-C의 생산량을 전략으로 택하는 조합의 짝이 바로 내시 균형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균형에서 시장 가격은 C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구할 때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다고 하는 조건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평균 비용인 C와 같다가 바로 균형에서의 시장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이것은 시장 수요 곡선에 QA와 QB의 내시 균형에서의 생산량 QA, QB를 대입을 하면 역시 C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기업 A의 이윤은 제로였죠. 2번이 틀린 보기고요. 3번 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그렇죠. 그리고 4번 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기업 A의 생산량은 0이고 기업 B의 생산량은 α-C인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C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기업 B의 생산량은 0보다 크고 따라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게 됩니다. 4번도 맞고요. 5번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A가 제로, B가 α-C의 생산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내시 균형입니다. 따라서 균형은 이것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단기 비용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소요된다. 이 문제는 기업의 단기 비용 곡선에 해당하는 평균 비용, 총 비용, 한계 비용, 평균 가변 비용 등 모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곡선의 식과 비용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식들의 관계 및 그래프의 관계는 19년 국회지 기출을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간략하게 단기 비용 곡선들 간의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비용은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으로 나뉩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총 비용은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 총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총 가변 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 곡선은 총 가변 비용 곡선을 총 고정 비용 곡선만큼 상방 이동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가변 비용 곡선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량 개념의 비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 비용들과 한계 비용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균 비용을 보면 얘는 총 비용들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고정 비용을 생산량 Q로 나누면 평균 고정 비용,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 Q로 나누면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데, 먼저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것인데, 총 고정 비용이 Q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Q로 나눠주면 직각삼각선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평균 고정 비용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 Q로 나눠준 것인데, 총 가변 비용의 특징이 체감하다가 체증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B라는 점을 지나면서부터 평균 가변 비용 곡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인데,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의 합인데, 처음에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나 평균 고정 비용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도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 하락하지만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상승 효과가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의 하락하는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도 상승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인데, 총 고정 비용 곡선은 Q에 관계없는 값이기 때문에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가변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총 고정 비용 곡선을 미분한 한계 고정 비용 곡선은 제로가 되지만, 총 가변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한계 가변 비용 곡선이 결국 한계 비용 곡선과 같게 되는 것이죠. 즉, 총 가변 비용 곡선이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비용 곡선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 간의 관계인데,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중요하지 않고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서 위로 관통하면서 상승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평균 비용은 총 비용 곡선 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다.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 곡선을 생산량 Q로 나눠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원점에서 총 비용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총 비용 곡선 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한계 비용 곡선은 고정 비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을 할 때 총 고정 비용은 생산량 Q와 관계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한계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 Q로 미분한 값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 간의 차이는 커진다. 오른쪽에 이 평균 비용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이 둘 다 비중 있게 평균 비용 곡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점점 작아지고 반면에 평균 가변비용 곡선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곡선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가변비용 곡선이고 평균 고정비용 곡선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모습에 가깝게 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디귿은 차이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 가변 비용도 증가한다.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서 위로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위에 총 비용 곡선과 총 가변 비용 곡선에서 평균 비용 곡선들을 도출을 할 때 보면은 한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 곡선에서 도출하나 총 가변 비용 곡선에서 도출하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TC나 TVC 어떤 것에서 도출을 해도 같은 생산량 선상에서 동일한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평균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각 비용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 총 비용 곡선이 총 가변 비용 곡선보다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다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증가할 때, 그 이야기는 이 C점이 의미하는 생산량인 Q2부터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평균 가변 비용도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은 Q2보다 왼쪽의 생산량인 Q1에서 최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Q2 이후의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모습은 당연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만약 여기서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순서를 바꿔서 나왔다면 이것은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비용 곡선이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Q1과 Q2 사이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되겠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리을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상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보상 수요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보통 수요, 여기서는 통상적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보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수요 곡선은 보기에서 통상적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마샬 수요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었을 때 도출되는 수요 곡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보상 수요 곡선은 힉스 수요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출 극소화 문제를 풀었을 때 도출되는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XY 평면에 예산 제약선과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보통 수요 곡선의 정의를 보면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예산 제약식에서 소득 M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 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점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예산 제약식에 따라서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x절편은 px분의 m, y절편은 py분의 m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점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접하는 A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X제의 수요나 Y제의 수요가 변화하는 궤적을
각 재화의 수요량과 가격 평면에 그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통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보상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니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무차별 곡선에 해당하는 효용이 U0라고 할 때 U0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출국소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출국소화는 이 예산 제약선이 무차별 곡선에 접하면서 가장 원점에 가까운 선이 될 때 지출국소화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A점에서 지출국소화가 달성됩니다. 즉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초기 균형점은 A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요와 보상 수요 간의 쌍대 관계라고 합니다. 즉 소득 M이 일정하다고 할 때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한 가정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극대점이나 반대로 효용이 일정 수준 U0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예산 제약선을 가장 원점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지출국소와 점 A가 일치한다는 것이 바로 보통 수요와 보상 수요 간 쌍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여기서는 힉스의 관점에서 효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질 소득, 효용 수준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수요량의 변화 효과를 의미합니다. 소득 효과는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해 실질 소득의 변화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 효과를 의미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보통 수요 곡선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 효과, 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보상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소득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대체 효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죠. 소득이 변화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재화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그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필수재,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는 사치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을 때는 열등재라고 합니다.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정도가 매우 클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그 재화를 기펜재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차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수요 곡선은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수요 곡선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로 도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격 효과,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작용하는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용 함수가 x 곱하기 y로 주어져 있고 얘가 목적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제약으로 xj 가격과 yj 가격, 그리고 소득이 m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를 구하기 위해서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xj와 yj의 객관적 교환 비율인 상대 가격의 비율과 xj와 yj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한계 대체율, 즉 xj의 한계 효용 나누기 yj의 한계 효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것이 효용 극대화의 제1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y와 x 간의 관계를 도출을 하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xj에 대한 보통 수요 함수, 보통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보통 수요 함수가 되고요. y는 이 x와 y의 관계식에 x 스타를 대입을 하면
Y의 보통 수요가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XY 평면에서 이 A점이 의미하는 X 좌표와 Y 좌표가 여기 옆에 있는 X스타와 Y스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 수요 곡선을 알아보면 얘는 효용이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수요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효용 제약하에 지출 극소화로 도출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체 효과만 작용하는 수요 곡선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득 효과가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도출을 해보면 목적 함수는 지출 함수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 제약식의 이 소득 M이 지출 2로 expenditure로 변형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효용이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보상 수요 함수를 구할 때도 역시 지출 극소화 1개의 조건은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 비율과 한계 대체율이 일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Y와 X 간의 관계식이 도출되고요. 얘를 제약식에 대입을 해서 X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모습이 되고 이것이 바로 X제의 보상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도 역시 X제와 Y제의 관계식에 이 X스타를 대입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상 수요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나타나면 오른쪽에 이 검은색 예산 제약선에서 이 U바라는 일정한 효용 수준의 제약하에서 지출을 극소화하는 점이 A점으로 도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보통 수요와 보상 수요 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수요의 모습을 보면 재화 가격과 소득의 함수죠. 그런데 보상 수요는 재화 가격과 효용의 함수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보면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모습이 빨간색 예산 제약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보통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최초에 A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었는데 X제 가격이 하락하면 Y절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산 제약선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A점에서 C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C점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B점이 있는데 A점에서 B점까지는 효용이 일정하게 U0로 유지되는 가운데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변하는 효과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것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예산 제약선과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오는 소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효과를 구성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작용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수요 곡선을 보면 얘는 일정한 효용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X제 가격이 하락해서 X제와 Y제 간의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점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이동을 할 뿐이지 보통 수요 곡선에서 본 것처럼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는 대체 효과만 존재하지 소득 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화의 특징에 따라서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제가 정상제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X제의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P0 가격 하에서 X0를 수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X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을 하면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I0라는 효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X제의 상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 빨간색 점선이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B점까지가 대체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점까지가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P0에서 P1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A점에서 대체효과까지만 그린 이 빨간색 우하향하는 직선이 보상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반영된 C점까지 그려져 있는 검은색 우하향하는 직선이 보통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자가 정상제일 때는 보통 수요 곡선보다 보상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른 모습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X자가 열등제인 경우입니다. X자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초기 A점에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을 때 대체효과는 동일하게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재화는 열등제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오히려 수요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점으로 수요량이 감소하게 돼서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 수요 곡선이 보상 수요 곡선보다 더 가파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X제가 기펜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열등제와 마찬가지로 X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지만 그 경우가 매우 커서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A점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B점까지 대체 효과로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음의 소득 효과에 의해서 C점으로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수요 곡선을 비교해 보면 보상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만 보통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즉 우하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경우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대체 효과가 존재하는 한 보상 수요 곡선, 빨간색의 보상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상제와 열등제인 경우에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간의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펜제인 경우에는 보통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경우에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의 성격을 가질 때입니다. 효용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자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보상 수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 대체 효과가 제로라는 것이고 가격이 변화해도 보상 수요 곡선의 보상 수요량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점에서 최초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고 X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예산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그런데 대체 효과는 일정한 효용 수준 I0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를 해도 이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보상 수요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는 비록 없지만 소득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효과만큼 반영을 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X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큰 정상제를 가정했을 경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용함수가 준선형 효용함수일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효용함수가 X에 대해서 비선형, Y제에 대해서 선형이어서 준선형 효용함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 X제 소득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균형점 A점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대체 효과는 A에서 B점으로 가게 돼서 보상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런 빨간색 직선이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X의 소득 효과가 제로이기 때문에 보통 수요 곡선도
보상 수요 곡선과 일치하는 모습의 우하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소득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대체 효과만 남게 되니까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이 같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서 측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상 수요 곡선과 관련된 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아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보상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소비자가 X의 소비량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얻는 한계 편익이 보상 수요 곡선의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X제를 X바까지 소비를 할 경우에 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보상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P바라고 하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P바 B X바 제로의 이 사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 P바 B의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잉여를 구할 때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구할 때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X제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X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X에서 얻는 한계 편익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 소비자의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X제를 소비함에 따라서 얻는 이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X제를 소비함에 따라서 얻는 동일한 한계 편익을 주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만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상 수요 곡선이 아니라 보통 수요 곡선을 사용하게 되면 효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로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최초 A점에서 X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할 때 보상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는 효용이 I0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보통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는 효용이 I0에서 I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를 구할 때 보상 수요 곡선이 아니라 보통 수요 곡선을 가지고 아래의 면적을 구해서 그것을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X제의 소득 효과가 제로라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이 같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수요 곡선으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해도 정확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격 변화에서 대체 효과만 고려한 수요 개념이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죠. 보상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작용하는 수요 곡선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맞는 보기고요. 2번 기펜제의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여기서 X제의 특징에 따라서 보상 수요 곡선의 모습을 알아봤는데 모두 대체 효과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하향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수요 개념이다.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할 때 보통 수요 곡선을 사용하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효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따라서 효용이 일정한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맞는 보기고요. 4번 수직선 형태 보상 수요 곡선의 대체 효과는 항상 0이다. 이것은 여기서 살펴봤죠. 수직선 형태의 보상 수요 곡선이 나오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때 대체 효과는 0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5번 소득 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와 일치한다.
이것은 이 오른쪽에서 살펴봤죠. 소득효과가 0일 때 대체효과만 존재하게 되니까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경제적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동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이 중요한데 이 노동 공급 곡선에서 높이는 해당 단위의 노동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하는데,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의 공급을 묶어두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며 생산 요소를 현재의 이용 상태에 묶어두는 것과 관련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W스타라는 임금률에서 L스타가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용 수입보다 높은 임금률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노동에 대해서 지불되고 있는 금액은 균형을 우리가 2라고 하면 W스타 2, L스타 5 이 사각형의 면적이 실제 노동에 대해 지불되고 있는 금액이고, 여기서 전용 수입 부분을 뺀 이 빨간색 삼각형 부분이 경제적 지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전용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보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수평으로 되겠죠. 이 경우에는 해당 노동에 대해서 지불되는 임금 전체가 노동을 현재의 고용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는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이 모두 전용 수입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고 하면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전용 수입은 제로고 노동에 지불되는 금액은 모두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면 기억,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 보수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경제적 지대의 정의였죠. 맞는 보기고요. 니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자기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가게 된다면 자기의 분야에서 받는 소득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소득을 받게 됩니다. 즉 전용 수입은 거의 없고요. 자신의 유니크한 그 공급의 특성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 지대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보기고요. 리을, 비용 불변 산업의 경제적 지대는 양이다.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됩니다. 일정한 비용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대는 제로가 되고 전용 수입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50번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이 옳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